안녕하세요. 천종식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요, 1700년 전쯤에 중국 동진에서 살았던 이 의사 개홍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기록에 따르면 노란 숲을 이용해서 심한 식중독과 설사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자, 제 오른쪽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16세기에 본초 강목을 집대성한 이서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책에 보면 노란 숲을 이용해서 설사, 변비, 고열, 통증 등의 치료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란 숲의 정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노란 숲의 정체,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이 노란 수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노란 수프의 정체는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 수프 안에는 사람의 대변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fecal microbiota transplant,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이제 이식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변 이식이라든지 대변 미생물 총 이식 또는 뭐 대변 미생물 이식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대변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상당히 조금 거북하잖아요, 듣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란 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이 사람에서만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고 동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 소에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루멘 트랜스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루멘은 이제 소의 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해 주는 겁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위에 미생물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헬리코박터 같은 이제 병원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미생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소는 이 위에 미생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소 위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그 소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위로 이식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질병들 너무 많아서 제가 뭐 다 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크게 아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치료가 참 어려운 이런 만성 질환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감염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릴 거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병원균이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오이디스 디피실.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그냥 편하게 C. diff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보통 C. diff라고 얘기하니까 이 C. diff라는 세균은 요 그림처럼 생겼는데 이 세균이 일으키는 병은요 장염이에요. 이제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하는데 세균이 장염을 일으키는데 기회감염균입니다. 기회감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염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세균의 특징은 뭐냐면 포자를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포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자는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황이 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버티겠다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 자체는 산소가 있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변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산소를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이런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밖에서 잘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이 세균이 퍼져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이 세균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의 한 5.5% 정도는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에 이 세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포자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잘 버팁니다. 특히 이 병원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병원에 가시면 필요 없이, 쓸데없이 이렇게 그 문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특히 노약자들, 어린아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걸 그냥 겁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병원에 갈 때는 그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DF라고 하는 세균이 이런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항생제를 먹을 때 장염이 생기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 세균을 죽이려면 항생제를 써야 돼요. 그쵸? 근데 항생제를 먹으면 이 세균이 자라서 장염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세균이 살고 있는데 항생제가 들어가서 이 세균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니까 오히려 이 악당에 해당하는 CDF가 자라서 장염이 생긴다는 거죠. 북미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10%까지 가까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환자가 많고 사망자도 꽤 많습니다. 보고 계신 이 분은 미네소타 대학병원의 소화기 내과 의사 선생님인데 알렉산더 코러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세를 탄 그 연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한테 환자가 있었는데 64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2008년도에. 이분은 8개월 전쯤에 이 목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항생제 처치를 이제 2번 정도 받았는데 이때부터 장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항생제를 먹으니까 이제 장에 문제가 생겼고 장내 세균이 많이 죽었고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겼고 그 빈틈으로 이제 CDF가 자라면서 장염이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세균이 항생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때문에 이 병이 생겼지만 또 이제 항생제 치료가 안 되는 세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헌에 보면은 15분에 한 번씩 설사하고 극심한 복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분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네소타 대학에는 이 미생물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마이클 샤도스키라는 분이고요. 이 미생물학자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과 미생물학자가 의기투합해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 것으로.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디 있어야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바로 대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세균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변을 그냥 쓸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처치를 통해서 잘 정제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정제를 잘하게 되면은 냄새도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아주 맑은 그런 상태까지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엔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고, 이 당시엔 거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무튼 대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잘 정제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대장에 직접 환자한테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누가 제공했을까요? 이 당시는 아직 그 분변은행, 마이크로바이옴 은행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 병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가족들 중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남보다는 이제 가족이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44살의 남편의 분변을 이제 받아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지금 이 표에 되게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색깔마다 다른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미생물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시라는 얘기고, 제일 왼쪽에는 환자가 이제 시술을 받기 전에, 이식을 받기 전에 일주일 전입니다. 환자의 구성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이제 이식받는 날, 구성을 보시면 이제 좀 변하긴 했지만 색깔 구성이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거는
공여자, 남편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분변 샘플. 그래서 보시면은 요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주황색에 해당하는 세균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박테로이데스라고 해가지고 특히 미국인들의 정상인 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세균이에요. 자, 남편이 이런데, 자, 이거를 남편 것을 부인한테 이식한 다음에 14일 후에 봤더니,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인 것인데, 이 부인 것이 과연 남편 것, 원래 자기 것과 비슷한지 아니면은 남편 것과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남편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이제 바뀌어서 남편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식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33일 후에도 보니까 남편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과 아주 유사한 그런 구성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하니까 진짜로 하루 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확 바뀌어서 정상 마이크로바이옴이 됐고, 그게 계속 잘 유지된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실제로 이분이 앓고 있던 이런 복통과 설사와 이런 극심한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이식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완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치료법이 됩니다. 이 CDF라는 거에 감염이 돼서 굉장한 복통과 이런 고통을 겪었던 이 환자가 단 한 번의 이식으로 완치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자, 이거는 한 사람의 케이스고, 그 굉장히 의학에서 최고의 학술지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2013년에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나왔는데 16명의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해봤더니 항생제로만 치료하는 사람 또는 항생제하고 같이 이제 장세척한 사람이 20에서 30%밖에 치료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을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했더니 한 번 하니까 81%, 두 번 하니까 94%가 완치가 됐다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치료율이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식한 후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봤는데요. 공여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은 다양성이 굉장히 높죠. 당연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상인이고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습니다. 환자는 이식 전에는 다양성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식한 후에 보니까 다양성이 이제 정상인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 성공하면 질병도 치료가 되고 다양성도 회복이 됐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를 이제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 환자들이 보통 왜 이 CDF에 이제 장염이 생기냐면은 항생제를 먹어서 그렇다. 항생제를 먹으니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져. 그래서 디스바이시스가 생기고 그 틈을 이제 CDF라고 하는 병이 자라면서 이제 그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이 CDF는 뭐 다양한 독소나 이런 걸 내면서 이제 병을 만들고,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정제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식을 해줬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복구가 되면서 치료가 됐다. 이게 전체적인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의 스토리가 됩니다.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식에 좋을까?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게 이제 CDF 환자가 특히 많은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은행에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할 때마다 병원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제 동원하기도 쉽지 않고, 가족들이 꼭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위한 이제 분변을 구해서 이제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1000개 정도 병원에 그
각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SBS 뉴스에 이런 게 나왔네요. 대변을 기증하는 게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변을 이제 기증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오픈바이옴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걸 스크리닝을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병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피를 뽑고 건강검진을 해서 비만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그 대변에 병원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실제로 기증한 사람의 약 2.8%만 공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 시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는 이 디스발시스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 기술로서 인정을 받아서 비급여로 지금 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거는 재발성, 아까 말씀드렸던 C. diff 감염증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병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질병은요, 연구자가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받아서만 가능하다. 치료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질병에 대해서만 지금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액체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준비한 다음에 대장 내시경으로 이제 대장에 직접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편하게 캡슐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자마라는 꽤 유명한 저널에 2017년에 임상 실험한 연구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대장 내시경과 캡슐에는 이식해서 치료의 효과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결과를 또 보면은 치료 효과도 차이가 없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보시면은 공여자는 다양성이 높은데 환자는 다양성이 낮죠.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한 후에는 환자의 다양성이 높아졌고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캡슐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도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이제 이식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에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이라고 하는 이것도 저명한 학술지인데 여기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25명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은 이 면역세포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이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항생제를 많이 써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항생제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다양성이 아주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한 100일이 될 때까지도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 항생제를 많이 써서 마이크로바이옴 망가진 디스벌시스가 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쓰기 전에 자기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대변을 모아서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다시 이식하는, 그러니까 자기 걸 다시 이식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결과 하나만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고요. 이 환자 한 명을 지금 그 논문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요 첫 번째 타임 포인트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49일 정도 지난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자기 대변을 모아서 이제 정제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요. 자,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다음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항생제를 씁니다. 다양한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거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보시면은 굉장히 떨어지죠. 굉장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미생물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을 보시면 원래 이게 이제 환자의 구성이었는데 구성이 쭉 가다가 항생제를 쓰기 시작하면 단순해져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계속 쓰는 상황에서 보면은 아주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단순해지죠. 여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디스바이시스가 온 거예요. 다양성 떨어지고 구성도 단순해지고.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한 다음에 바로 원래 있던 자기 거의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완전히 복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양성도 완전히 복구가 되고 실제로 자기의 원래 마이크로바이옴과 거의 100%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완전히 복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것도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은 연구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2010년에 이제 11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그 연구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초창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C.diff라고 하는 그 세균에 의한 장염을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이나 그 염증성 장질환을 이제 치료하려는 그런 연구들에서 많이 쓰였다 그러면 요 2016년 이후에 그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연구가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연구들은 흔히 얘기하는 장뇌축, 뇌질환,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치매나 파킨슨, 우울증 같은 이런 뇌질환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 연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지금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변은행이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마이크로바이오틱스라는 회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스핀오프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게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 지금 이게 2015년에 한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여기서는 엄마가 딸한테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이제 받았어요. 엄마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C.diff에 의한 장염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식을 했고, 그때 이제 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이제 굳이 딸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이 딸이 약간 과체중이라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좋진 않은데 엄마가 꼭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딸의 것을 이식 받았는데 이 분이 평생 한 번도 살찐 적이 아주 날씬하게 유지했던 분인데 16개월 만에 한 15kg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어서 살이 빠지는 연구도 많았지만 이 경우에는 살이 오히려 찐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평생 처음 살이 쪘는데 본인은 살이 찔 만한 행동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결정적인 부작용 말고도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대변 이식술 첫 공식 사망자 나와. 그죠? 미국 FDA, 미국 식약처가 임상시험 중단 촉구. 미국에서 상당히 여러 명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하다가 거기에 숨어 있는 그런 항생제 내성 세균이나 이런 병원균에 의해서 사망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해서 이 질병은 반드시 허가된 그런 병원에서 의료진의 지도 아래 반드시 시술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은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 논문이나 자료는 설명문에 링크가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서 더 필요한 자료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